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와 북극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이해 관계라는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또 선택한 이유는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기사는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이라는 캐나다의 싱크탱크의 기사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고요. 기사가 릴리즈된 시간은 다소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2개월 전 내용인데 그렇다고 2개월 동안 이 내용을 뒤집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온 기사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소개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의 새로운 잠수함 프로젝트가 그 북극과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그런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대한민국도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용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서론에서는 캐나다의 신규 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북극에 수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공해 수역에 대한 안보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입장에서 북극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로 대두가 되면서 장기간 그리고 은밀히 빙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이런 이유로 캐나다는 잠수함이 필요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규 국방 전략과 함께 함대 현대화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24년 4월 저스틴 트루도는 Our North, Strong and Free. 자, 우리의 북극을 강력하고 자유롭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DPU, 즉 Defense Policy Update, 즉 국방정책 그런 발표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해군, 특히 수중 전력을 현대화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후화된 잠수함을 교체해야 된다. 이 때문에 600억 캐나다 달러, 기타 시설을 포함해서 한화 100에서 120조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12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잠수함의 인도는 2035년 전으로 타겟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왜 하필 재래식 잠수함인가? 그렇죠? 저도 이런 질문을 했고요. 이런 내용이 기사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오래전부터 핵잠수함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1987년 이미 캐나다는 핵잠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독일의 디젤 잠수함을 버리고 10척 전후로 핵잠수함을 도입하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찬성과 반대의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핵잠수함을 도입하자라는 의견을 가진 이제 그룹들은 영국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해서 찬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캐나다에 핵잠을 공급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잠수함 팔아 먹으려면 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거의 이 10척의 핵잠이 공급 계약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또 배경에는 캐나다 그 찬성파들이 핵잠을 도입하게 되면 장거리 작전 능력이 가능하고 북극 내 장기간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극 지역은 빙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캐나다가 이 핵잠 도입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주요 동맹국들 사이에 캐나다의 군사적 입지가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이런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도 당연히 있겠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때 반대를 했습니다. 자, 왜 반대를 했냐고요? 보시면 압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동맹 미국이 강력한 압박과 함께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안전과 그리고 환경에 위험이 된다. 또한 이제 처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숙련된 운용 인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훈련비 부담이 또 들어간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반대겠죠. 이렇게 해서 캐나다는 당시에 첨단 재래식 잠수함만으로도 요구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캐나다의 핵잠 도입 사업은 이렇게 1차적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미국의 포지션이 참 어쩔 땐 이해가 되고 어쩔 땐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캐나다는 핵잠을 포기하고 재래식 잠수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호주가 삼각 동맹 체제인 이른바 오커스 협력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오커스 협력의 일환으로 호주가 기존에 프랑스와 진행하던 재래식 잠수함 사업을 취소를 하고 핵잠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캐나다 내에서 잠시 묻어놨던 핵잠 계획들이 다시 이야기가 되고 이게 캐나다의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다시 핵잠 논의가 새로운 관점으로 떠오르게 되고요. 캐나다는 이전에 검토했던 핵잠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타진하게 됩니다. 캐나다가 핵잠을 다시 도입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슬슬 나오다 보니까 또 미국이 큰 한방을 날립니다. 뭐라고요? 우리도 맞았죠, 같이. 자, 예외는 오직 호주뿐이다. 당시에 오커스에서 호주가 핵잠을 도입할 때 대한민국도 막 부랴부랴 미국으로 사람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야, 이 기회에 대한민국도 핵잠을 한번 개발해보자. 그리고 당시 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캐나다래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캐나다에서 야, 우리도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호주만으로는 불가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리고 캐나다 우리도 핵잠 도입하게 해달라. 동맹국들 사이에서 여기저기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미국이 한마디 합니다. 단호하게 안돼. 아태 지역에서 핵잠을 운영하는 나라는 호주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아예 이 창구를 그냥 다 닫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미국의 단호함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던 캐나다의 핵잠 도입 논의는 다시 파일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는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 쪽으로 선회를 하고요. 그래서 이왕 할 거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재래식 잠수함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그 트리드 총리가 DPU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재래식 잠수함이 이제 발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캐나다는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깜짝 발표를 합니다. 자, 여전히 우리는 핵잠을 하나의 옵션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고려하고 있다. 라고 깜짝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기자회견 몇 시간 전까지 막 그런 국무회의 같은 데서 결정이 된 거를 이런 깜짝 발표로 뒤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캐나다가 다시 핵잠을 도입할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 얼마 전 릴리즈한 RFI 내용에서 그 내용은 결국 결정이 됩니다. 발표 4월부터 9개월 동안 뭔가 미국이 압박을 하고 또 다른 당근을 던진 것 같습니다. RFI 발표 내용은요. 자, 결국 재래식 잠수함으로 한정하겠다. 땅땅땅 쳤습니다. 결국 그 핵잠 도입은 아예 내용이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최대 12척까지 도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잠수함의 부수적으로 생산 산업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이런 생산 산업 능력을 베이스로 장기적인 정비와 업그레이드 지원 능력이 가능한 잠수함을 찾고 있다라고 RFI를 배포하게 됩니다. 자, 이때 RFI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독일, 일본,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업데이트 해드릴 내용은 뭐 채널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 그 힐타임스의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일본이 RFI에 결국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은 제외됐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장보고 3 기준으로 배치 2로 참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AIP 시스템에 추가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을 함으로써 정숙함과 자막 능력을 강화를 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최첨단 기술 RFI 항목 중에 그 산업 능력을 만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강력한 의지, 즉 캐나다에 잠수함을 공급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그 어떠한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의 장보고 3 잠수함을 평가해봤을 때 높은 에너지 밀도 그리고 장시간 가능한 작전 능력, 저소음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기사에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음 파쇄 능력에 대해서 우리 장보고 3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저한테는 산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여한 나라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사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잠수함을 선택할 때 이런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이고 그리고 기타 전력적인 내용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기술적 역량과 비용이 전부가 아니다. 지정학적 역량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복잡하게 외교 관계가 얽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국방의 목표이기 때문에 미국 전력과 상호 운용성이 필수, 이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무기의 선택이 아닌 기술, 비용을 포함하여 지정학적 관계, 그리고 외교 관계, 그리고 캐나다의 장기적인 국방 목표를 고려하여 잠수함을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캐나다의 싱크탱크는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동맹 내에서 높아지는 캐나다의 위상을 이 평가를 받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고려하여 캐나다가 잠수함을 선택할 때는 위의 항목들이 빠짐없이 잠수함을 평가할 때 고려돼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얼마 전에 제가 채널에서 설명드렸지만 프랑스 군사전문지 메타 디펜스가 각국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과제와 장기적 관점의 기술 발전을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죠. 핵잠을 지금 도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뭐 지금은 재래식 잠수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일단은 기초적인 잠수함 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넘어 뭐 초계기, 대자멸기, 구축함 등 이러한 해군 전력들의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일단 1단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핵잠 획득 반대를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결국 뭐다? 캐나다는 핵잠을 도입하겠다. 이것이 캐나다 싱크탱크가 가진 큰 그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대한민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도 결국은 핵잠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들 조금 캐나다보다 신속하게 움직여서 캐나다보다 좀 먼저 핵잠을 획득하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계속 태클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향후 중국과 러시아의 그 거대해지는 그 군사력을 미국 혼자 커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벤치마킹을 잘 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론이고요. 자, 그래서 결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국방 우선 과제가 아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수로가 열림으로써 캐나다 북극을 지켜야 할 국가적 사항과 또 글로벌 동맹에서 커져가고 있는 캐나다의 위치를 고려하여 안보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필수의 사업이다. 자,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재래식 잠수함을 획득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를 바탕으로 잠수함 기술 역량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결국은 핵잠을 도입하겠다. 이것이 캐나다가 나가야 할 큰 방향이다. 자, 이렇게 핵잠 기반의 힘을 기른 후에 어떻게 국제협력과 동맹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냐? 한마디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간섭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것이 그 캐나다 싱크탱크가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담긴 의미를 캐나다 싱크탱크의 생각을 베이스로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도 결국은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번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족들과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